안녕하세요. 영사타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반도의 지표구조와 지형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한반도의 산지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산맥 분포인데요. 자, 우리나라 산맥 분포에서는 5가지 산맥 중심으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낭린 산맥이 있고요. 태백 산맥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낭린 산맥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마천령 산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낭린 산맥과 마천령 산맥과 서로 교차하는 쪽으로 함경 산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태백 산맥에서 서쪽으로 소백 산맥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산맥 중심으로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제3기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경동성 요고 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동고서저 지형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쪽은 급경사 지형이 나타나고 서쪽은 완경사 지형이 나타난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동해가 확장하면서 한반도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융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동쪽 지역이 높은 동고서저 지형이 나타나게 되었고, 자,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서쪽은 비교적 완경사 나타나고 있는데 동쪽은 급경사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지형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천을 보시게 되면은 황해로 흐르는 하천은 자연스럽게 길고 완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짧고 급하게 흘러나간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질 구조선에 따른 산맥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중생대의 송림 변동으로 라오든 방향의 산맥이, 그리고 대보조선 운동으로 중국 방향의 산맥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았었는데, 자, 이 부분이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은 산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침식이 진행이 되면서 골짜기와 산맥이 발달했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있던 땅에서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 이 지질 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각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각 틈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자, 이 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틈 사이로 뭐 하천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바람을 통해서 여기가 계속 침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골짜기가 파이게 됩니다. 이 골짜기로 뭐 하천이 흐르기도 하고 이 골짜기가 파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남아있는 이런 지역들이 산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세대 송림 변동으로 인해서 라오던 방향의 산맥이 만들어지고 대보조선 운동으로 중국 방향의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질 구조선에 따라서 산맥이 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맥은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산맥 같은 경우에는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서 융기한 산지들을 우리가 1차 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1차 산맥들은 융기 운동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융기 활동을 통해서 땅 자체가 위로 솟아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고요. 또 우리나라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융기 운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1차 산맥들은 전체적으로 연속성이 강한 편입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1차 산맥이라고 한다면 낭린산맥, 함경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에다가 마천련산맥까지 포함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산맥들은 대체로 한국 방향이다
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모든 1차 산맥들이 한국 방향인 것은 아닙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산맥들은 한국과 평행하게, 한반도와 평행하게 산맥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산맥들은 1차 산맥들 한국 방향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함경산맥 같은 경우에는 좀 누워 있죠. 함경산맥 같은 경우는 야오동 방향의 산맥입니다. 그리고 소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대각선 쪽이죠. 자, 그래서 소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방향입니다. 이렇게 또 산맥들을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함경산맥은 라오동 방향, 소백산맥은 중국 방향이고 나머지 마천령산맥, 낭린산맥, 태백산맥은 한국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평관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산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산맥 같은 경우에는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차별적인 풍화 침식의 작용을 받아 형성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지질 구조선이 침식을 당하면서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남은 지역들이 산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침식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는데 유독 지질 구조선만 침식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차별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적인 풍화 침식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차별적인 풍화 침식을 적용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차 산맥은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이 아니라 침식을 당하면서 침식되지 않는 부분의 산맥으로 남은 거라서 전반적으로 해발 고도는 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침식을 통해서 산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림에서는 이 산맥들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중간중간에 끊겨있는 지점들도 있다는 거죠. 침식을 당하는 과정에서 얘네들도 침식을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산맥들은 1차 산맥에 비해서 연속성이 약하다라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으로 2차 산맥은 차량산맥, 노령산맥 등이 있긴 한데 2차 산맥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대부분의 이 누워있는 산맥들은 다 2차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2차 산맥의 이름들까지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암기하시기보다는 1차 산맥을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을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흑산과 돌산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자, 흑산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의 전상부 부근에서 토양이 나타나는 산을 우리가 흑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흙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돌만 나타나는 산들도 있겠죠. 돌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반암이 많이 노출된 산지들, 돌이 드러나는 산지들을 우리가 돌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흑산의 가장 대표적인 산인 덕유산을 보시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이 빽빽하죠. 흙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흙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무도 식생 밀도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란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흑산들은 전반적으로 식생의 밀도가 높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돌산 같은 경우에는 돌들이 좀 많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가장 대표적인 돌산으로 속리산을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뭐 보시기에도 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식생 밀도는 낮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흑산과 돌산의 기반암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흑산의 기반암은 변상암이고요. 돌산의 기반암은 화강암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강암이 돌산의 기반암이 되고요. 또 대표적인 그 흑산과 돌산의 사례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흑산의 대표적인 산으로는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고요. 돌산의 대표적인 산으로는 금강산과 북한산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색깔별로 동그란 그 점을 표시를 해두었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애들은 돌산들입니다. 여기가 북한산이고요. 여기가 금강산입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돌산들이고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산들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산들은 흑산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아래쪽에 위치한 산이 지리산이고요. 여기가 덕유산입니다. 이 두 산이 또 시험에서 좀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파랑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얘네들은 화산들입니다. 화산들을 또 따로 표시해뒀는데, 뭐 우리가 화산 지형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인 위치들은 앞선 영상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또 깊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화산 지형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또 5단원에서 학습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지 지형과 관련돼서 또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고위 평탄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고위 평탄면이라고 한다면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과 같이 높은 산지에서 경사가 완만한 사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고위 평탄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고위 평탄면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동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동부 지역이 융기된다 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자, 이를 통해서 동부 지역이 융기되는 과정에서 소백산맥이나 태백산맥과 같은 1차 산맥들이 형성이 되는데, 자, 이때 산맥의 윗부분에서 평탄한 지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고위평탄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고위평탄면이 형성되는 이유는 기존의 평지였던 지역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융기를 통해서 올라갔던 지점들이 뭐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평탄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서 올라간 산지 지역에서 평탄한 지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고위평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은 지형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지형도가 많이 출제되는데, 고위평탄면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림의 오른쪽 윗부분에 산지들이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윗부분에도 등고선이 좀 좁은 편이죠. 산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쪽 지역을 보게 되면 넓은 평탄한 지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고위 평탄면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위 평탄면 지역에서는 이 고위 평탄면 지역이 활용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랭지 농업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위 평탄면 지역 중 하나가 대관령인데요. 이 대관령이라고 하면 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배추, 이런 것들 좀 유명하죠. 평창 배추, 고랭지 배추 유명하죠. 이 배추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편이라서 고위 평탄면 지역에서 좀 많이 그 재배가 됩니다. 이 고위 평탄면 지역이 아무래도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후가 서늘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평지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업에 유리한데, 이 서늘한 기후에서 좀 잘 자라는 뭐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고랭지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평탄한 지역이고 산지 지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꽤 강하게 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드는 것이 풍력 발전소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 여기 이 지역들은 평탄하면서 그 평지 지역이 넓게 펼쳐지고, 그리고 기온도 서늘해서 초원이 잘 형성이 됩니다. 초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초원을 활용해서 양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대관령 양떼 목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여행을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갔던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건 아니고 잠시 있다가 나왔었는데, 진짜 이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가시게 되면 춥습니다. 제가 5월 달쯤에 갔었는데 그 바람막이 없으면 못 버티겠더라고요. 추워서. 그만큼 이제 기온이 서늘하고 초원이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고랭지 농업이라든지 풍력 발전 또는 양떼 목장을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활용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빠뜨리고 갔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와 지형 발달 이 부분만 보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일 뒤로 뺀 이유 중 하나가,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형이 발달했다. 이 부분에서는 최후빙기와 후빙기를 비교하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2015학년도 수능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평가원에서는. 교육청에서도 거의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상 교과서에서 거의 빠진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기는 한데 수능 특강에는 언제나 조금씩 언급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온다. 안 나온 지 10년 넘었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올해도 아마 6개월 모의고사에서 언급이 1도 안 된다고 한다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은 설명은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좀 뒤로 뺀 것도 있습니다. 이걸 앞에다 두면은 뭐 바로 영상을 끄실 것 같아서 뒤로 뺀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산지를 하나씩 그려보고 잠시 위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후변화와 지형 발달에서는 최후빈기와 후빈기를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최후빈기라고 한다면 가장 추웠던 시기, 그리고 후빈기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후빈기 때는 말 그대로 빈기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후가 한랭하고 건조하다는 특성이 나타나고요. 후빈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후빈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온난하고 수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랭하고 건조하다라고 한다면 지구가 빙하기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이렇게 해수면이 있다고 했을 때 해수면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후빈기 시기에는 이 해수면이 아래로 내려가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면이 하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후빈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지금 지구 온난화하면서 해수면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뭐 섬나라가 잠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이 해수면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 후빈기에는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래에 침식 기준면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침식 기준면이라고 하면 하천에 의해서 토양이 침식이 되는데 이 침식이 최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을 우리가 침식 기준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지형이든 하천이 흐르는 곳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침식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일정 정도 무조건 침식이 일어납니다. 상류든 하류든 상관없이. 자, 그러면 하천이 끝나는 지점이 이 침식 기준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천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해수면입니다. 하천이 쭉 흐르다가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침식은 일어나지 않고요.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침식은 일어납니다. 하천의 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면과 침식 기준면은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최후빈기에는 침식 기준면도 하강하고요. 후빈기는 침식 기준면이 상승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해수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벌고도로 보도록 하죠. 자, 최후빈기에는 같은 지점을 표시를 했을 때 해수면이 아래로 하강했기 때문에 이 해벌고도,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한 해벌고도가 더 높아지겠죠. 해벌고도가 높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후빈기 때는 이 지점과 비교할 때 해벌고도, 해수면과의 거리가 더 짧아진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평균 해벌고도가 낮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후빈기에는. 자, 그리고 하천의 길이도 보도록 하죠. 하천의 길이를 보시게 되면은 최후빈기 때는 이렇게 길게 내려와야 되는데 후빈기 때는 이 산의 정선 부근과 해수면과의 거리가 짧아지죠. 자, 그래서 하천의 길이, 발원지와 하구 간의 거리가 최후빈기에는 멀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후빈기에는 가깝다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풍화작용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 풍화작용이라고 하면 이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부서지는 과정들을 풍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풍화작용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물리적 풍화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화학적 풍화작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인터넷 밈에서 뭐 무슨 하고 괄호에서 물리 뭐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 대체로 어떻게 쓰나요? 힘으로 때릴 때 얘기하죠. 물리적으로 해결한다.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풍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힘에 의해서 풍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대체로 이제 바람이라든지 뭐 또는 뭐 어떤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뭐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하천이 직접 돌을 부수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 바람이 불어나가면서 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풍화되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론부터 약간 좀 두렵죠. 화학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좀 먼 단어니까요.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하면 어떠한 물질끼리 서로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부서지는 과정을 우리가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화학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물이 있습니다. 또는 바람에 의해서도 이 화학적 풍화작용이 나타나긴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산소에 의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보죠. 자, 대표적으로 이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사례 중 하나가 녹쓰는 게 있습니다. 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철이 그 우리가 오랫동안 그 대기 중에다가 노출을 시키게 되면 빨갛게 녹이 슬죠. 이 빨갛게 녹이 슬게 되면은 철이 녹슬기 전보다 훨씬 더 약해집니다. 그 참고로 지금 그 에펠탑 같은 경우, 파리에 있는 에펠탑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그냥 철로만 그 탑을 세운 거잖아요. 이게 지금 녹이 엄청나게 많이 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붕괴 위험성이 있어서 뭐 보수 공사를 한다, 뭐 이런 내용 그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산소에 노출이 되면서 철이 산소에 노출이 되면서 녹쓰는 것도 풍화작용입니다.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산소에 의해서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또 물에 의해서도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령 일부 돌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물에 섞이게 될 경우에는 녹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석회암 같은 경우가 물과 만나면 돌이 녹아버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5단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적 풍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이 많은 지역에서 화학적 풍화작용이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돌들 중에서 물과 만나면 녹아버리는 성질의 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물과 만나는 지점에서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해진다고 한다면 이런 지역들은 대체로 어떤 지역일까요? 수변한 지역에서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겠죠. 반대로 수변하지 않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바람에 의해서만 대체로 풍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해진다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후빈기 때에는 건조한 날씨에 의해서 한랭하고 건조한 날씨에 의해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해지고요. 후빈기에서는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습윤하기 때문에. 다만 최후빈기라고 하더라도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날 수는 있고요. 바람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산소에 의해서도 풍화작용은 충분히 화학적 풍화작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세하다는 것이지 최후 빈기에 화학적 풍화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후빈기에도 화학적 풍화작용이 우세하긴 하지만 바람이 분다든지 하천이 흐르면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물리적 풍화작용에 비해서 우세하다는 것이지 물리적 풍화작용이 1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생을 보도록 하면 초빈기는 한랭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식생이 빈약하고요. 후빈기 때는 온난하고 수분하기 때문에 식생이 풍부하다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후빈기 때는 하천의 상류에서 퇴적이, 하천의 하류에서는 침식이, 그리고 후빈기에는 반대로 하천의 상류에서는 침식이, 하류에서는 퇴적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냐면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이 내용이 수능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정답이 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낸담이 이 부분을 출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최후빈기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하천이 빈약하다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자, 하천이 빈약하다라고 한다면 하천의 상류 지점에서 풍화가 된 물질들이 있겠죠. 자, 얘네들이 하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이 빈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걸어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 하류 지점으로, 상류 지점에서 하류 지점으로 이동을 하려면 하천을 통해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하천이 없단 말이에요. 건조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하류 지점까지 못 내려갑니다. 자, 그럼 이런 풍화 물질들이 하천 하류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류 지점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퇴적이 일어납니다. 자, 반면에 기존의 하류 지점들, 이런 지점들은 하천이 약하게 흐르기 때문에 퇴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침식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침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후빈기로 보도록 하죠. 자, 후빈기의 상류 지점에서 풍화된 물질이 생긴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후빈기에는 하천이 강하게 흘러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천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퇴적 물질들, 풍화 물질들이 하천의 하류 지점까지 쉽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럼 이 하류 지점의 퇴적 물질들이, 풍화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류 지점은 이 풍화 물질들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점차 침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침식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상류 최후빈기부터 보도록 하죠. 상류 지점에서는 퇴적이 일어나면서 점차 산맥이 똑바로 서고요. 하류 지점에서는 계속 침식이 되면서 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맥이 급해진다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경사가 급해진다는 거죠. 자, 그 반면에 후빈기에서는 상류 지점에서는 침식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누워지고 하류 지점에서는 퇴적이 일어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산맥의 경사가 완만해진다는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평가원에서 문제로 출제한다면 이거 냅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까지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들도 이걸 주로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내신에서는 이걸 좀 특히 좀 많이 물어볼 것이고요. 평가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는 이 두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선지들이 꽤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오가 갈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만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6, 9월 모의고사에서 안 나온다면 이 내용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적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3단원의 개념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마무리되었고요. 또 4단원에서 영상을 올려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